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주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파고들수록 오히려 머릿속에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경험 말이에요. 18세기 아일랜드의 철학자 조지 버클리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각의 방식, 그 근본에 자리 잡은 어떤 심각한 오류의 증상이라고 본 거죠. 그의 정말 혁명적인 책, 인간 지식의 원리론에서 버클리는 바로 그 오류의 정체를 파헤치고 해체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와 함께 수많은 철학자들을 괴롭혔던 혼란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버클리는 책의 서두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아니, 철학이라는 게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답을 찾기는커녕 우리를 더 깊은 의심과 회의주의라는 안개 속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버클리는 평범한 사람과 철학자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한쪽에는 그냥 상식을 따라서 편안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뭔가 더 우월한 원리를 찾겠다며 복잡한 생각의 미로를 헤매다가 결국 수천 가지 의심에 시달리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버클리에게 이건 그냥 철학자들은 원래 좀 복잡해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적인 탐구 그 자체가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였던 거죠. 도대체 왜 지식을 추구하면 할수록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철학적 혼란의 근원, 그 범인은 대체 뭘까요? 혹시 이 세상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인간의 지성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 걸까요? 버클리는 이런 흔한 변명들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버클리의 이 비유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우리는 먼저 먼지를 일으켜 놓고는 그 다음에 볼 수 없다고 불평한다. 이 말은 문제의 원인이 세상이나 우리의 지성 같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자신, 정확히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원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으킨 먼지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건데 자꾸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클리는 철학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온갖 모순과 난제들의 진짜 근원, 바로 이 잘못된 원리들을 찾아서 그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핵심 진단은 아주 간단명료해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굳게 믿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클리는 마침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있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합니다. 바로 지식의 거의 모든 영역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우리 생각을 감염시킨 교리, 추상관념입니다. 자, 버클리가 왜 이 추상관념을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봤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철학자들이 말하는 추상관념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이게 좀 까다롭게 들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리입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우리 정신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빨갛고 둥글고 달콤한 사과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 정신이 마치 포토샵으로 이미지의 특정 레이어만 딱 분리해내듯이 이 사과에서 붉은색이라는 속성만 정신적으로 쏙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양이나 맛, 크기 같은 다른 모든 속성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순수한 붉음이라는 개념만 머릿속에 남기는 거죠. 이게 바로 추상화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해져요. 이 이론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모든 개별적인 색깔들을 관찰한 다음에 각각의 색을 특별하게 만드는 고유한 특징들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 즉 모든 색의 공통적인 어떤 것을 추려내서 색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빨갛지도 파랗지도 노랗지도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색의 공통점을 가진 무언가래요. 이게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똑같은 추상화 과정이 사물의 속성뿐만 아니라 인간과 같은 복잡한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만드는데도 똑같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인간이라는 추상관념을 만드는지 볼까요? 먼저 우리 정신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여러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키가 크거나 작거나 피부색이 검거나 희거나 하는 개인적인 차이점들을 모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 추상적인 인간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모순덩어리입니다. 키가 있긴 한데 크지도 작지도 않고
중간 키도 아니에요. 피부색이 있긴 한데 검지도 희지도 않고 어떤 특정한 색도 아니죠. 이건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유령 같은 개념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반화가 극에 달하면 동물이라는 추상관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상상조차 불가능한 거의 괴물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한번 보세요. 몸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모양도 없고 몸을 덮고 있는 게 있긴 한데 털도 깃털도 비닐도 아니에요. 움직이기는 하는데 걷지도 날지도 기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뇨. 버클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버클리는 이 복잡한 이론을 쫙 설명한 다음에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정말로 이런 걸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버클리의 반박은 굉장히 솔직하고 직관적이에요. 복잡한 논증을 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라든지 상상 속의 이상한 동물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방금 앞에서 설명한 그런 모순적인 추상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버클리는 우리에게 직접 이 실험을 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물체도 없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위로 가지도 아래로 가지도 않는 그 순수한 움직임 그 자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되나요? 그리고 이게 바로 버클리의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1번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직각 삼각형도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고 예각 삼각형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삼각형의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삼각형 말이죠. 이건 어떤 이론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직접 확인해보라는 아주 실증적인 테스트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점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방금 그 상상을 해낼 수 없다면 이 추상관념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이론 전체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수세기 동안 철학의 거대한 기반 중 하나라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그냥 허상이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철석같이 믿어왔을까요? 버클리는 그 원인을 단 한 곳에서 찾습니다. 범인은 바로 언어입니다. 버클리의 통찰은 언어의 기능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요. 우리는 흔히 삼각형이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딱 맞는 하나의 추상적인 삼각형 관념이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이름표처럼요. 하지만 버클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삼각형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개별 삼각형들, 작은 것, 큰 것, 파란 것, 빨간 것을 모두 대표해서 부를 수 있는 일종의 폴더나 태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어의 일발성은 그 단어가 가리키는 어떤 신비한 관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포괄할 수 있는 넓은 범위, 즉 그 쓰임새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하학을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쉬워져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떤 특정 삼각형, 예를 들어 밑변이 3cm인 직각 삼각형을 그려놓고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증명은 이 세상의 모든 삼각형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때 교과서에 그려진 그 삼각형이 보편적인 이유는 그 삼각형 자체가 무슨 특별한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삼각형을 대표하는 기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보편성이라는 건 관념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쓰이는 역할과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또 하나의 큰 실수가 있어요. 바로 언어의 목적이 오직 정보 전달이나 관념 소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어를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두운 골목에서 위험해! 라고 소리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위험의 철학적 정의나 추상관념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아요. 그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즉시 두려움을 느끼고 몸을 피하죠. 마찬가지로 응원구호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특정 관념을 만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열정과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항상 관념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클리는 추상관념이라는 게 형성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식을 얻는 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 언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망상이라는 걸 조목조목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의 논증의 첫 부분을 마무리할 시간이죠. 버클리에게 이 작업은 그냥 단순히 과거 철학자들을 비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철학이라는 정원에서 가장 해롭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 즉 추상관념이라는 잡초를 뽑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 진정한 지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깨끗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물질세계, 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버클리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길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그는 우리가 언어와 추상이라는 먼지 낀 안경을 벗어던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 즉 우리 자신의 꾸밈 없고 벌거벗은 관념들을 직접 바라보라고 촉구하는 거죠. 진리는 저 멀리 하늘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얇은 장막 뒤에 바로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장애물을 시원하게 치워버린 버클리는 이제 그 깨끗해진 땅 위에 자신만의 철학을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줄 세계는 우리가 평소 상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아주 급진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인간 지식의 진정한 원리는 무엇일지 다음 분석에서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지 버클리의 기념비적인 책이죠. 인간 지식의 원리론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버클리는 이 책에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보려면 그동안 철학에 아주 두껍게 쌓여있던 먼지부터 싹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 먼지를 걷어내고 인간이 지식을 얻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 그 핵심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는 정말 수십억 명의 생김새도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정말 단순한 질문 같지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버클리가 이건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된다. 완전히 새로운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철학적 수수께끼의 심장이었습니다. 버클리의 정말 혁신적인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정면으로 깨부수고 싶어 했던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버클리 이전의 철학자들은요.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기발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신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죠. 바로 인간이나 색깔, 움직임 같은 일반적인 단어들을 추상관념이라는 걸 통해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추상관념이라는 게 대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정신이 현실에서는 절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마법처럼 분리해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 움직이는 공이나 움직이는 사람은 있어도 그 어떤 물체에도 속하지 않은 순수한 움직임, 그 자체는 없잖아요? 그쵸? 바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똑 떼어내서 순수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당시 철학자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추상이라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1단계, 우리는 특정한 사물을 관찰합니다. 빨갛고 동그란 사과라고 해보죠. 그리고 2단계, 우리 정신은 이 사과라는 복합적인 이미지를 빨간색, 동그란 모양, 달콤한 맛 같은 단순한 구성 요소로 분해합니다. 그 다음 3단계가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요. 머릿속에서 이 요소들을 각각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직 빨간색 그 자체만 혹은 동그란 모양 그 자체만 떼어내는 거죠. 마지막 4단계, 이렇게 분리된 순수한 요소들을 개념화해서 색깔, 모양 같은 아주 일반적인 소위 추상관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정말 복잡한 과정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과정을 인간이라는 사과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개념에 적용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정신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여러 명의 개별적인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 예를 들면 두 팔, 두 다리, 하나의 머리 같은 것에 주목하죠. 자, 이제 핵심인데요. 각 개인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들, 그러니까 키가 크다거나 작다거나
머리색이 검다거나 금발이라거나 하는 모든 차이점들을 머릿속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만 남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단어 하나의 순수한 추상관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버클리가 아주 날카롭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모든 개인적인 특징을 다 지워버리고 남은 그 추상적인 인간은 대체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이 생각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과연 이 추상적인 존재가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역설 그 자체입니다. 이 추상적인 인간은요, 피부색은 가져야 해요. 그런데 하얀색도, 검은색도, 황인종의 색도 그 어떤 특정 색이어서는 안 됩니다. 키도 가져야 하는데 크지도 작지도 중간 키도 아니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모순덩어리일 뿐이죠. 실제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거의 괴물 같은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소한 철학 이론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당시 철학자들은 이 추상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완벽하게 구분짓는 가장 위대한 특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성과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도구, 즉 인간지성의 근간이라고 본 것이죠. 이렇게나 중요하게 여겨지던 거의 신성시대던 학설에 맞서서 버클리는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뜻밖의 방법을 택합니다. 복잡한 논리로 반박하는 대신에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아주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버클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추상 능력을 가졌는지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알겠죠. 하지만 제 자신에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상상하는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정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구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그가 말하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먼저 그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상은요, 우리가 실제로 본 것들을 조합하거나 분리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의 몸에 사람의 상체를 붙여서 신화 속 켄타우루스를 상상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철학자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기괴한 일반 추상 관념을 만드는 겁니다. 그가 머릿속으로 사람을 떠올리려고 했을 때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피부색, 어떤 구체적인 키와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버클리는 이 철학적 논쟁의 공을 우리 각자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는 독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이야기는 그만 듣고 당신의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그런 게 가능한가요? 자신의 주장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버클리는 추상 이론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예시, 바로 삼각형의 일반 관념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삼각형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념은 세상의 모든 삼각형을 대표해야 하니까 직각삼각형이어서도 안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어서도 정삼각형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모든 삼각형의 본질을 담고 있어야 하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유령 같은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버클리의 도전은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입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시죠. 정말로 이 설명에 딱 들어맞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더 나아가 그는 이 주장의 터무니없는 점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이 추상관념을 주장하던 철학자들조차도 이게 상당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정신활동이 이제 막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삼각형 모양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할 때조차 필수적일 수 있단 말인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추상관념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면 삼각형 같은 일반적인 단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삼각형이라는 하나의 일반관념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의 단어가 그 수많은 종류의 삼각형을 전부 가리킬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버클리는 놀랍도록 간단하고 우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버클리는 우리가 굳이 그런 불가능한 추상관념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특정한 관념 하나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특정한 관념을 그 종류에 속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표 선수, 즉 상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의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예시는 바로 기하학, 증명에서 나옵니다. 기하학이야말로 하나의 특정한 그림을 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를 증명하는 학문이니까요. 기하학자가 칠판에 선을 2등분하는 법을 증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칠판 위에 아주 특정한 하얀색 분필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 선 자체는 그냥 하나의 구체적인 선일 뿐이죠. 하지만 그 증명 과정에서 그 선을 사용함으로써 그 선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선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즉, 그 선의 일반성이라는 건 그 선 자체가 어떤 신비한 추상적 존재라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선들을 위한 대표자로서 사용되는 그 역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이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기존 방식에서는 선이라는 단어가 어떤 모호하고 불가능한 추상관념 하나를 가리킵니다. 관념 그 자체에 일반적인 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버클리의 방식에서는 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수많은 구체적인 선들 중 아무거나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관념이 기호처럼 사용되면서 일반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즉, 보편성이란 어떤 신비한 정신적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 관념이 다른 것들을 대표하는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추상관념 이론을 이렇게 멋지게 해치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버클리는 이제 이 거대한 철학적 오류를 만들어낸 원흉, 그 진짜 범인을 지목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지목한 범인은 바로 언어 그 자체입니다. 버클리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을 파고들었고 그 범인이 바로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인간이나 삼각형 같은 일반적인 단어가 애초에 없었다면 철학자들은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일반적인 무언가가 머릿속에 있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질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추상관념이라는 복잡하고 불가능한 개념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철학자들을 속였다는 걸까요? 버클리는 그들이 언어에 대해 아주 흔하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가정에 깊이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가정은 이겁니다. 모든 일반적인 단어는 머릿속에 있는 단 하나의 고정된 추상관념을 가리킨다는 생각. 하지만 버클리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죠. 삼각형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수많은 특정한 삼각형들 중 아무 것이나 가리킬 수 있는 아주 유연한 기호라는 겁니다. 삼각형의 사전적 정의는 세 개의 변을 가진 도형이라는 사용 규칙을 알려줄 뿐이지 우리 머릿속에 단 하나의 이미지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가정. 이건 어쩌면 훨씬 더 혁신적인 주장일 수 있는데요. 그는 언어의 유일한 목적이 머릿속의 관념, 즉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다급하게 위험해! 라고 외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으로 위험의 이미지를 차분하게 그려본 다음에 행동하나요?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즉시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이처럼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을 직접 자극하고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버클리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언어가 만들어낸 이 함정, 그리고 추상관념이라는 거대한 허상을 제대로 인식하게만 한다면 끝도 없이 이어지던 혼란스러운 철학 논쟁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말이라는 장막만 싹 걷어내면 탐스러운 지식의 나무가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추상이라는 지난 수백 년간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던 학설을 무너뜨림으로써 버클리는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땅을 완벽하게 다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텅 빈 땅 위에 그는 과연 어떤 급진적이고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건설하려 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조지 버클리의 인간 지식의 원리론이라는 책은 바로 이처럼 대담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현실의 근본 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자, 이 한 문장,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버클리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그냥 멋진 철학적 구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의 운영체제를 아예 새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야겠죠? 도대체 인간의 지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 그 벽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버클리는 여기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버클리한테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정말 예외 없이 100% 전부 다 관념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의 모양과 색깔, 제 목소리의 울림, 의자에 닿은 등의 감촉,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나 재밌는데? 하는 감정까지. 이 모든 게 전부 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인 셈이죠. 그럼 이 수많은 관념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버클리는 크게 세 가지 공장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이죠. 사과의 붉은색, 단단한 감촉 같은 감각적 관념들. 둘째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에요. 사랑이나 미움 같은 감정, 무언가를 결심하는 의지 같은 것들. 마지막 세 번째 공장은 바로 기억과 상상력인데요. 여기서 기존의 관념들을 막 자르고 붙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말의 몸에 독수리 날개를 붙여서 페가수스를 상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관념들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화 필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비춰둘 영사기가 없으면 그냥 까만 화면일 뿐이잖아요. 그 영사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정신은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라는 거예요. 관념은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대상이지만 정신은 능동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행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단지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는 그 활동을 통해서 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감각과 머릿속으로 하는 상상,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실제 불에 손을 댈 때 느끼는 그 뜨거움, 이건 감각의 관념이죠. 머릿속으로 아, 뜨거워! 하고 상상하는 건 상상의 관념이고요. 이 둘의 강렬함, 비교가 되나요? 게임이 안 되죠. 또 제가 지금 눈을 뜬다고 해서 제 앞에 있는 책상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 맘대로 안 돼요. 하지만 상상 속의 유니콘은 1초 만에 없앨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질서입니다. 현실 세계는 자연 법칙이라는 아주 일관된 규칙을 따르지만 상상은 완전히 제멋대로일 수 있죠. 이 질서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의 재료인 관념과 그것을 인지하는 정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버클리가 던지는 정말이지 우리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주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버클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기에 있는 저 책상은 사실 딱딱함, 갈색, 네모난 모양 같은 감각관념들의 묶음 혹은 다발일 뿐이라고요. 그 관념 묶음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물질로 된 책상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충격적이죠. 아무도 그 책상을 보거나 만지지 않는다면 그 책상은 문자 그대로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유명한 철학적 질문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버클리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입니다. 버클리라면 뭐라고 답할까요? 답은 명확하죠. 소리는 나지 않는다. 왜냐? 소리라는 건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울려서 우리 정신이 아, 소리구나 하고 지각하는 관념이거든요. 그걸 들어줄 정신이 없으면 소리라는 관념도 없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나무를 볼 정신이 없다면 갈색 기둥과 초록색 잎사귀라는 관념의 묶음, 즉 나무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버클리가 직접 한 말인데요. 그의 논리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빨간색을 상상할 수 있나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부드러움은요? 이건 그냥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버클리는 아무도 지각하지 않는 사물이라는 개념도 이것과 똑같이 그 자체로 모순덩어리라고 본 겁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버클리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거대한 최종 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정신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단단한 실체, 바로 물질이라는 개념이죠. 지금부터 버클리가 이 물질이라는 유령을
어떻게 논리의 칼날로 한 조각 한 조각 분해해버리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사물의 속성을 크게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색깔이나 맛 같은 제2성질은 좀 주관적이라고 봤어요. 누구에게는 더 달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크기, 모양 같은 제1성질은 다르다고 생각했죠. 이건 누가 보든 변하지 않는 사물 자체에 딱 붙어있는 객관적인 속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단한 물질 세계의 뼈대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버클리는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객관적이라는 제1성질, 정말 우리 정신과 아무 상관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나요? 즉,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과연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버클리의 논증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1단계, 색깔이나 맛은 마음속 관념이다. 이건 다들 동의했어요. 2단계와 3단계가 핵심입니다. 버클리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자, 지금 머릿속으로 삼각형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어떤 색깔도 입히지 말고 어떤 질감도 없이 그냥 순수한 모양 그 자체만 상상할 수 있나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제1성질은 제2성질이라는 짝꿍 없이는 아예 우리 생각 속에 나타날 수조차 없는 거죠. 결국 4단계, 제2성질에 의존하는 제1성질 역시 우리 정신 속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버클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소위 객관적이라는 제1성질조차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걸 보여주죠. 똑같은 물인데 차가운 손에는 따뜻하게, 따뜻한 손에는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물의 크기나 속도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산은 작아 보이고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보는 풍경은 휙휙 지나가죠. 이처럼 크고 작음, 빠르고 느린 같은 건 사물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상대적인 관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버클리는 공격의 마지막 단추를 채웁니다. 만약 사과의 빨간색, 동그란 모양, 단단함 같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성질이 우리 마음속 관념이라면 이 모든 성질들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던 물질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 성질들을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다 벗겨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순수한 물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찌릅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물질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활동하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그런 겁니다. 버클리가 보기에 이건 정말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네 친구가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키가 크지 않고 뚱뚱하지도 않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있어 보이게 포장한 텅 비어버린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클리는 물질이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유령 같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물질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우리 눈앞에 이토록 생생하고 질서정연한 세계라는 영화를 계속 상영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계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감각 세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관념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죠. 빨갛다는 관념이 스스로 동그래져야지 하고 둥글다는 관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둘째,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창밖에 해가 뜨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세계는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법칙, 즉 자연 법칙을 따릅니다. 이 엄청난 질서가 그냥 우연일 리는 없겠죠. 여기서 버클리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관념의 원인은 반드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이 물질은 비활성적이라고 정의됐으니 원인이 될 수 없죠.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후보는 단 하나뿐이죠. 바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진 존재, 정신입니다. 그래서 버클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대하고 질서정연한 세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어떤 정신, 즉 신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직접 상영되고 있는 생생한 관념의 연속이라고 말입니다. 버클리는 자신의 말로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에게 자연 법칙이란 차갑고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계를 보여주는 절대적 존재의 일관된 언어이자 그분의 지혜와 선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신의 언어를 해독하는 번역가와 같은 역할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버클리는 현실은 다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현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저 태양은 신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실제하는 관념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태양은 그 관념의 희미한 복사본, 즉 키메라일 뿐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그 기반이 의미 없는 물질에서 살아있는 정신으로 바뀔 뿐입니다. 좋습니다. 이 세계가 위대한 정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는 관념들의 집합이라면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버클리 철학의 아주 실용적인 함의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개념은 버클리 철학의 정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을 보고 뜨거움을 느끼는 건 불이라는 물질이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버클리에게 불이라는 시각적 관념은 일종의 경고 표지판 같은 겁니다. 이봐, 더 가까이 오면 내가 너에게 고통이라는 감각 관념을 줄 거야 라고 신이 미리 알려주는 기호 또는 표지인 거죠. 먹구름이라는 관념은 곧 비라는 관념이 뒤따를 것이라는 신호고요. 결국 자연법칙이란 신이 우리에게 이 세계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대한 언어 시스템이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 그 언어의 문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버클리가 제안하는 이 관점의 전환은 정말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만약 현실이 신과의 끊임없는 대화라면 과학의 역할은 자연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언어를 해독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그 소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단단한 땅은 사실 우리 정신 속에 펼쳐지는 생생한 관념의 장이 됩니다. 정말 아찔한 생각 아닌가요? 물론 그럼 아무도 안 볼 때 내 방은 사라진다는 거야? 같은 수많은 반론과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클리의 철학이 마주해야 했던 바로 그 비판들과 그에 대한 그의 답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지 버클리의 이 혁명적인 책, 그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버클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는 정말 대담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존재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졌는지 살펴봤었죠. 이제 버클리는 자신의 이론을 향해 날아오는 가장 날카롭고 직관적인 반론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답변하는지 직접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버클리가 딱 맞아야 했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반론이죠. 만약에 모든 게 우리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이라면 이 세상에 정말로 실제하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이 거대한 세상 전체가 그냥 하룻밤의 꿈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버클리 철학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의 답변은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반론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버클리의 비판가들은 아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의 철학이 이 세상에서 실제성이라는 걸 몽땅 걷어내버리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덧없는 꿈과 환상의 세계뿐이라고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땅,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저 모든 사물들을 전부 앗아간다는 거죠. 이건 정말이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게 저기 바깥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활활 타오르는 불이랑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불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랑 대체 뭐가 다른 거죠?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버클리의 철학은 그냥 상식의 문턱에서 좌초하고 말 겁니다. 버클리는 여기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딱 잘라 말합니다. 자신의 철학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는 이 세계는 그의 철학 안에서도 이전과 똑같이 실제하고 똑같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현실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훨씬 더 단단하고 확실한 토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버클리는 여기서 실제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정의해버립니다. 그에게 실제한다는 건 물질적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첫째, 내 개인적인 의지나 상상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둘째, 아주 생생하고, 셋째,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신이라는 마스터 프로그래머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거대한 공유 가상현실 세계에 우리 모두가 접속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불이랑 내가 상상하는 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진짜 불은 신으로부터 오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뜨겁고 밝고 일관되게 당신에게 화상을 입히죠. 자연 법칙이라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니까요. 반면에 상상 속의 불은 내 정신이 즉석에서 만들어낸 관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고 구정된 질서도 없으며 내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훅 꺼버릴 수 있죠. 이 구분을 통해서 버클리는 실제와 환상을 명확하게 갈라놓습니다. 버클리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주장이 일상적인 언어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는지를요. 관념으로 만든 빵을 먹는다니 누가 들으면 이 사람 제정신인가 싶겠죠. 하지만 그는 이게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언어 사용의 습관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버클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쓰는 음식이니 옷이니 하는 말들을 버리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거죠. 다만 그 철학적 진실을 한꺼풀 벗겨서 들여다보면 이 사물들이라는 게 결국 색깔, 맛, 질감 같은 감각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상 감각은 곧 관념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고 말할 때 철학적으로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빨갛고 달콤하고 아삭한 감각들의 묶음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현실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니까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버클리는 단순히 현실을 재정의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철학의 근간을 이루던 개념, 즉 물질 혹은 물체적 실체라고 불리던 것의 허구성을 아주 통렬하게 폭로하려고 합니다. 당시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갛고 둥근 사과가 있다면 그 빨감과 둥금이라는 성질들은 그냥 허공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 성질들을 떠받쳐주는 무언가, 마치 물감을 칠할 수 있는 캔버스 같은 바탕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바로 실체, substance라고 불렀던 겁니다. 버클리가 이걸 부정한다면 모든 성질들이 기댈 곳 없이 흩어져 버리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가 버클리의 생각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버클리는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사과, 즉 빨갛고 둥글고 달콤한 성질들의 실제적인 묶음으로서의 실체는 저도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상상해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바탕 또는 기체 서브스트래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냥 무의미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사위라는 건 단단함 더하기 네모남 더하기 하얀색이라는 이 감각들의 묶음에 우리가 붙인 이름표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이름표 뒤에 숨어있는 정체불명의 진짜 주사위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사위라는 실체를 먼저 보고 그 성질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네모나고 굴릴 수 있는 그 감각들의 묶음을 경험하고 그것에 주사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아마 버클리 철학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한 번쯤은 꼭 마주쳤을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가장 강력해 보이는 반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존재하는 건 지갑되는 것이라면서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방에서 눈을 딱 감으면 이 책상, 의자, 컴퓨터 이게 다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눈 뜨면 뿅 하고 다시 생겨나는 뭐 그런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터무니없어 보이잖아요.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대한 버클리의 대답은요, 아주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아니다. 그는 결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바로 여기서 버클리 철학의 핵심 조력자, 신이 등장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존재라는 게 꼭 나한테만 지각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는 신의 정신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의 영원한 지각이야말로 우주의 영속성과 질서를 보장하는 거대한 반석인 셈이죠. 따라서 내가 방을 나가도 가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신이 여전히 그것들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죠. 저기 창밖에 보이는 산이 분명히 몇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 생각처럼 내 머릿속에 가까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정신 안에 있는 거라면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버클리의 설명은 정말 기발해요. 우리가 거리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마운틴이라는 글자를 본다고 해서 그 글자 자체에서 산의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어가 산이라는 실제 경험을 가리킨다는 걸 학습을 통해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작고 희미하게 보이는 시각 정보는 저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야 한다는 촉각적 경험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라는 겁니다. 즉, 거리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는 일종의 번역 과정과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아주 교묘한 반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모든 관념이 정신 안에 있다면 그 내용물이 그릇의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정신도 그 관념들의 속성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건 버클리의 주장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론으로 몰고 가려는 논법이죠. 네모난 걸 생각하면 네 머리도 네모가 되냐? 이런 식의 공격이에요. 당신이 거대한 사각형을 지각한다면 당신의 영혼도 이제 거대한 사각형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재치 있는 공격이죠. 버클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성질이 정신 안에 있는 방식은 성질이 물체 안에 있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은 빨간색을 지각하는 것이지 정신의 속성이 빨간색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손이 펜을 쥐고 있다고 해서 제 손이 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딱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질은 정신의 특성이 아니라 그저 정신의 지각 대상일 뿐입니다. 자, 이제 어쩌면 버클리에게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과학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클리의 말대로 물질이 없다면 뉴턴 이래로 쌓아올린 근대과학이라는 거대한 탑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닐까요? 과학적인 설명은 대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그렇죠. 과학의 기본은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건데 물리적인 원인, 즉 물질이 없다면 뭘로 뭘 설명하겠어요? 불이 있으니 뜨겁고 공이 부딪히니 소리가 나는 건데 이 모든 인과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여기서 버클리는 정말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인과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념들은 힘이 없습니다. 수동적이죠. 불이라는 관념이 열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불이라는 시각적 신호가 보이면 잠시 후에 열이라는 촉각적 경험이 올 거라고 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신의 언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과학자는 더 이상 물질 세계에 숨겨진 원인을 파헤치는 탐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신이 쓴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의 문법과 어휘를 배우는 언어학자나 암호 해독가에 가깝습니다. 이 규칙을 잘 배우면 우리는 다음 문장, 즉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학은 원인 탐구 학문에서 신이 정해놓은 거대한 질서를 해독하는 학문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과학자들은 해가 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버클리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지동설을 믿는 천문학자도 평소에 해가 뜬다고 말하듯이 우리도 일상에서는 편하게 쓰던 말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말의 진짜 철학적 의미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좋아요. 신이 모든 걸 관념으로 보여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요? 굳이 시계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신이 지금은 3시라는 관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복잡성은 그냥 불필요한 장식일까요? 버클리의 대답은 그 복잡성이야말로 이 세계가 예측 가능하고 학습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복잡한 톱니바퀴들이라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심지어 고장나면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이 일관되고 정교한 규칙의 체계 자체가 바로 이 세계를 만든 창조주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배려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클리는 자신의 철학이 종교, 특히 성서의 권위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에 섭니다. 그의 체계가 신앙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실제하는 산, 강, 도시,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클리는 이게 다 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틀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걸까요? 버클리는 여기서도 언어의 용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제하는 산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저 너머의 알 수 없는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바로 그 실제하는 관념이라는 거죠.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쓴 것이지 철학자들의 현학적인 용어를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 어디에도 정신과 독립된 물질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죠. 이건 정말 곤란한 문제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만약 포도주가 그저 관념이라면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이건 포도주야 라는 생각을 심어준 것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일종의 집단 최면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포도주는 100% 진짜였습니다. 왜냐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진짜 포도주의 색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봤으며 심지어 마시고 취하는 효과까지 경험했으니까요. 버클리에게 기적이란 신이 평소의 규칙, 즉 물은 물맛이 난다는 자연 법칙을 깨고 자신의 권능으로 새로운 규칙, 이제부터 이건 진짜 포도주다를 적용하여 새로운 실제하는 관념을 창조하는 사건입니다. 환상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창조의 행위인 거죠. 자, 이제 모든 방어를 마친 버클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역공을 펼칩니다. 내 철학이 위험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저 물질이라는 개념이야말로 모든 회의주의와 무신론의 뿌리가 되는 진짜 위험한 사상입니다. 라고요.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버클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째, 회의주의. 진짜 세계가 우리 감각 너머에 있는 물질이라면 우리는 평생 우리가 보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버클리처럼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진짜라고 하면 의심의 여지가 사라지죠. 둘째, 무신론. 물질이라는 개념은 신 없이도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무신론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버클리는 그 무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해와 별을 숭배하는 건 그것들이 우리 정신과 무관하게 스스로 힘을 가진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단지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관념일 뿐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클리는 자신의 철학을 향한 거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심지어 역습까지 감행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처음 들었을 때 그 기괴함과는 달리 굉장히 논리적이고 단단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물질을 제거한 세상, 모든 것이 정신과 관념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이득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이라는 족쇄를 끊어냈을 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 버클리의 인간 지식의 원리론, 그 마지막 여정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핵심 원리, 바로 존재하는 것은 인식되는 것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깊이 살펴봤죠. 이제 버클리의 철학이 가장 강력한 반론들에 어떻게 맞서는지, 그리고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거대한 난제들을 어떻게 마법처럼 풀어내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 버클리의 철학은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없다면서 왜 이 세상은 이렇게나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물질이라는 마지막 유령을 정말로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생각이 과연 신앙과 충돌하진 않을까요? 오히려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까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지독한 회의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질문들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자연세계 그 자체에서 나오는 아주 강력한 반론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정신, 즉 신의 직접적인 작용이라면 왜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정말 그럴듯한 질문 아닌가요? 아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몸속에 있는 그 복잡한 기관들이나 식물의 세밀한 구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능한 정신이 있다면 굳이 이런 복잡한 장치 없이 그냥 원하는 결과를 짠 하고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시계 바늘에 움직이기 위해서 왜 그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필요하죠? 그냥 정신이 직접 바늘을 움직이면 그만이잖아요. 이 모든 복잡함이 어딘가 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자, 이 지점에서 버클리가 정말 천재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리 사고방식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원인과 기호를 혼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물론자들은 보통 불이 물리적으로 열이라는 결과를 일으킨다, 즉 원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버클리는 여기서 관점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불은 열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은 곧 당신이 뜨거움을 느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기호,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라는 거죠. 먹구름이 비의 원인이 아니라 곧 비가 올 것이라는 신호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시계 톱니바퀴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품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바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 바늘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잘 짜인 기호 체계라는 겁니다. 버클리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이 개념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연의 복잡한 규칙들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아니라 기호와 그 기호가 가리키는 의미의 관계라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이 말은 곧 자연 전체가 신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대한 언어 그 자체라는 뜻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과라는 글자를 보고 빨갛고 둥근 과일을 떠올리듯 신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정교한 문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복잡한 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위한 배려에 가깝습니다. 시계의 톱니바퀴들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효과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신이 만약 변덕스럽게 어제는 불을 만졌더니 차갑고 오늘은 뜨겁게 세상을 운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완전한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신은 일관된 자연 법칙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런 조건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죠. 자연의 정교함은 바로 그 배움과 예측 가능성을 위한 신의 장치인 셈입니다. 좋아요. 자연의 복잡성 문제는 이렇게 넘어갔다고 칩시다. 하지만 물질이라는 유령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성질이 정신 안에만 존재한다고 하니 이제 반대자들은 물질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을 칩니다. 물질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추상적인 무엇으로 상정하는 거죠. 이 주장은 상당히 교묘해요. 물질이 직접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신에게 큐사인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마치 무대 감독이 배우에게 등장할 타이밍을 알려주듯이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이 신에게 자, 이제 저 사람 마음에 사과 이미지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계기가 된다는 식입니다. 물질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신의 행동을 유발하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주장인 거죠. 버클리는 이 아이디어를 아주 냉철하게 하나하나 논파합니다. 우선 인식할 수도 없고 어떤 장소에도 없는 것이 대체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계기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져요. 이 물질은 비활성적이라 행동을 할 수 없으니 원인이 될 수 없고 인식 불가능하니까 우리에게 기호가 될 수도 없죠. 결국 이 주장은 전지전능한 신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프롬프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버클리에게 이것은 신의 능력을 모독하는 그냥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이건 정말 똑똑한 반론이에요. 약간 SF적인 상상력이 가미된 거죠. 어쩌면 물질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단지 그것을 인식할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색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만약 우리에게 제6의 감각, 제7의 감각이 생긴다면 그때는 물질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버클리의 대답을 들어보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의 철학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설령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감각을 얻는다고 칩시다. 그걸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뭘까요? 결국 새로운 종류의 감각, 즉 새로운 관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념 역시 본질적으로 인식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종류의 새로운 감각을 상상하든 우리는 결국 존재하는 것은 인식되는 것이다 라는 핵심 원칙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물질을 옹호하는 쪽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더 이상 물질이 무엇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되니까 반대로 무엇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버클리가 아주 통렬한 한 방을 날립니다. 당신이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특성을 다 빼버린다면, 즉 이것은 정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형태도 색도 크기도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부정해 나가면 결국 당신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뿐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말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결국 무라는 단어를 그냥 물질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공허한 말장난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물질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논파하고 나니 이제는 다른 쪽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바로 종교계죠. 당신의 철학은 성서와 기적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워요.
버클리의 철학이 신앙을 공격할 거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반대자들은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째, 당신 말대로라면 성서에 나오는 저 진짜 산과 광은 다 허상이 되는 거 아닌가? 버클리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만지는 바로 그 산과 강이 진짜입니다. 제가 부정하는 건 철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추상적인 물질뿐입니다. 둘째, 그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단순한 환상인가? 버클리는 오히려 자신의 철학이 기적을 더 실제적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하객들이 포도주를 보고 냄새 맡고 맛보았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의미에서 실제하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신이 사람들의 인식을 직접 바꿔버린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기적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방어전이었죠. 이제 버클리가 공세로 전환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단순히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단 하나의 관념을 제거함으로써 수많은 철학적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철학자들이 끝없는 의심, 즉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버클리는 그 뿌리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보는 사과와 우리 인식과 상관없이 저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진짜 사과가 따로 있다고 가정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빠집니다. 내가 보는 사과가 저 진짜 사과와 똑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회의주의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버클리는 이 덫에서 벗어나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간격을 없애버리는 거죠. 즉, 우리가 인식하는 사물들이 저 너머에 있는 무언가의 복사본이 아니라 바로 그 실제하는 사물들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생각 없는 존재의 본질은 인식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보고 만지는 그 순간 그 사과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만큼이나 확실한 것이죠. 물질 하나를 없앴을 뿐인데 보세요. 철학계의 오랜 골칫거리들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회의주의는 사라지고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골치 아픈 심신 문제는 물질적인 육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니까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죠. 물질은 무한히 쪼갤 수 있을까 같은 끝없는 논쟁들도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야말로 철학계의 대청소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클리 철학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지식과 평화 그리고 종교를 위한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버클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온갖 불경한 사상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신론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주 대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개념에 기댔습니다. 운명론자들은 모든 것을 물질들의 기계적인 상호작용 탓으로 돌리며 자유의지를 부정했죠. 우상숭배 역시 눈에 보이는 대상이 그 자체로 힘을 가진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요. 이 부분을 버클리는 건축에 비유해서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무신론이라는 건물이 물질이라는 초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초석만 빼내버리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스스로 존재하는 생각 없는 물질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면 이 질서정연하고 생생한 세계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일하게 남는 논리적 설명은 단 하나, 바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우리 마음에 이 세계를 끊임없이 그려주는 위대한 정신, 즉 신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됩니다. 차갑고 텅 빈 공간에 떠있는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대화의 장이 되는 거죠. 버클리의 눈으로 보면 하늘을 보고 나무를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듣는 모든 순간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거대한 정신의 활동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다시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찬 마법과도 같은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클리는 이 엄청난 세계관을 우리 앞에 펼쳐놓은 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을 끝맺습니다. 눈앞의 사물들, 그 너머를 보고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를 읽어내라는 도전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라면 당신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버클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